자,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이슬람 국가의 성장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오스만 제국은 서아시아 지역이고, 오늘 배울 지역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인도 지역 등에 있었던 이슬람 국가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이슬람 국가부터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이슬람 왕조는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티무르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한 왕조, 티무르 왕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티무르 왕조에 건국한 사람은 티무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티무르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고, 자, 이 사람은 이미 앞에서 망했던 몽골 제국의 부활을 내걸고 이제 건국을 시도합니다. 결국 목표는 중앙아시아에서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는 게 목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스스로 그 몽골 제국 한 그 부족의 나라였던 차카타일 한국의 부족장이라는 출신으로 자신이 칭기즈칸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겠다 하고 건국이 됩니다. 자,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티무르 왕국이 활발하게 정복 전쟁을 했는데, 자, 영토는 인도 서북부,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서아시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티무르 왕국 또는 티무르 제국이라 부릅니다. 일단 오른쪽 자료 1번에 지도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티무르 왕조의 최대 영역을 보시면, 자, 여기 델리 술탄 왕조, 이거 인도가 되겠죠? 그 다음 사마르칸트 지역의 중앙아시아, 그 다음 왼쪽에 있는 서아시아까지 영토를 차지하면서 굉장한 제국을 건설했던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오스만 제국하고 이제 옆에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이제 동서 중개 무역을 많이 한 나라예요. 동서 중개 무역. 그리고 수도였던 사마르칸트, 이 지역을 조금 더 눈여겨 봐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니까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 티무르는 몽골 제국의 부활을 꿈꿨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티무르의 동맹국을 공격하자 티무르는 군대를 보냈다. 그래서 티무르하고 이제 오스만 제국이 앙카라 전투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또 격파하는 그런 제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티무르 왕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받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티무르 왕조의 특징은 중간에 있었던 나라죠. 유럽과 아시아에. 그래서 동서 중개무역이에요. 그리고 수도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수도 사마르칸트라는 수도가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사마르칸트라는 수도가 나오면 바로 티무르 제국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상업도시로 엄청나게 번성을 했고요. 그리고 티무르가 죽고 나서 결국은 우즈베크 사람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티무르가 죽고 나서는 권력 다툼이 있었겠죠. 자, 티무르 왕조의 수도 기억해야 되겠죠. 사마르칸트 수도 잘 기억하고, 주로 동서 중개 무역을 했던 나라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파비 왕조입니다. 자, 사파비 왕조는 티무르 왕조가 쇠퇴하고 나서 이란 지역, 현재 이란 지역에서 번성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이란 지역은 옛날에 페르시아였어요. 그래서 이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제국을 부활시키겠다. 앞에 티무르 왕조는 몽골 제국을 부활시키겠다. 자, 이스마일 1세라는 사람이 건국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부활. 자, 발전은요, 이란인의 민족의식이 각성이 된다. 이란인의 민족의식 각성. 페르시아 사람들이죠. 맞죠? 네. 그리고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지정했다. 우리가 예전에 시아파랑 수니파라고 있었죠? 시아파랑 수니파가 싸우게 된 게 이제 옛날에 배웠던 우마이야 왕조 때였어요. 네. 이 시아파 이슬람교는 혈통이 우선시되는 거죠. 무하마들의 혈통이 우선시되고 그 사람들이 칼리프를 해야 된다는 거였고, 자, 그리고 페르시아를 부활시키겠다고 해서 페르시아 군주의 칭호도 같이 부활을 시켰습니다. 페르시아 계승이에요.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자, 아바스 1세라는 사람 때 전성기를 맞이했고, 군사제도 개혁으로 국방력을 강화했으며 오스만 제국의 바그다드를 한때 점령하는 등 굉장한 힘을 보여줬습니다. 유럽의 포르투갈도 격퇴하면서 수도 이스파한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자, 수도 이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파한, 국제 교육 도시로 성장을 했다는 것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국제 교육 도시 성장. 오른쪽 자료 1번 볼게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자, 사파비 왕조는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을 이끌었다. 부활을 이끌었다. 사파비 왕조 페르시아 제국의 계승을 이끌었다. 표방했고, 전성기 임금 아바스 1세였죠. 이때 새로운 수도 이스파한이 국제 도시가 되었다. 자, 결론, 티무르 왕조는 티무르, 그 다음에 수도가 사마르칸트, 그 다음에 이란 지역에 있었던 사파비 왕조는 수도가 이스파한, 둘 다 교역과 문화의 중심지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자면 우리 사파비 왕조가 보시면 여기 수도가 이스파한이라는 걸 우리가 또 여기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 이스파한, 이거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네, 정리를 끝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인도 지역으로 넘어갈 건데요. 인도는 원래 힌두교였죠. 근데 인도 지역에서는 힌두교가 있었는데, 힌두교였던 왕조 굽타 왕조가 쇠퇴하면서 이 서쪽에서 이슬람 국가가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13세기부터 인도 북부 지방에 이슬람 왕조들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슬람 왕조가 수립되는 것은 힌두교 왕조가 무너진다는 건데, 이슬람 왕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슬람 왕조가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일단 이슬람은 평등 사상이죠. 평등 사상. 자, 그리고 이슬람으로 바꾸면 두 번째, 세금 완화 또는 세금 면제, 이런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이슬람이 점점 확대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이 인도 북부 지역을 넘어서 인도 본토에 티무르의 후손이었던 바부르라는 사람이 인도의 델리라는 지역을 정복하면서 인도의 무굴 제국이라는 나라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인도 마지막 왕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인도 제국이죠. 지금은 인도인데, 자, 이때 무굴 제국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자, 이 무굴 제국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인도는 힌두교 국가잖아, 맞지? 그래서 이슬람 문화와 힌두교 문화가 이제 섞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발전을 볼까요? 자, 아크바르 황제 때입니다. 자, 이 아크바르 황제는 관용 정책이 포인트예요. 관용 정책.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아크바르는 관용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문제 풀기 쉽습니다. 자,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했고, 중앙집권체제 확립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미 많이 배웠죠. 토지를 조사한다거나 관료제도를 정비한다거나 공무원제도. 자, 그 다음에 데칸 고원을 제외한 북인도 전체를 통일했어요. 북인도 전체. 옆으로 한번 볼까요? 자, 무굴 제국 최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우랑제부 때 영토인데, 여기 보시면 무굴 제국이 현재 인도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핵심은 이 아크바르 황제의 정책이에요. 자, 여기가 별표인데, 야, 이제 이슬람교와 힌두교, 자, 원래 인도인들은 힌두교야. 이 힌두교의 화합을 추구했다. 자, 관용 정책이죠. 자, 세금을 뭐 해주고 면제해주고, 힌두교도들도 공무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크바르 황제는 이슬람 국가의 황제지만 인도인들이 힌두교를 믿고 있어도 상관없다. 힌두교 믿고 있어도 힌두교를 믿는다고 해서 세금을 더 부과하지 않고, 그냥 힌두교도들에게도 종교는 다르지만 이 무굴 제국의 공무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정책을 펼쳤습니다. 초반이었기 때문에 화합이 중요했겠죠. 관용 정책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좀 지나서 최대 영토를 차지했던 그 황제가 등장합니다. 아우랑제부 황제예요. 자, 이 사람은 남쪽 인도까지 정복하면서 최대 영토를 차지한 사람이에요. 인도 무굴 제국의 최대 영토. 자, 그 다음에 문제점, 강압 정책이야. 지나치게 이슬람 정책을 추진했다. 자,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뭔데? 힌두교도들인데, 이 힌두교도들한테도 엄청나게 강압적으로 이슬람교를 믿어라고 한 거죠. 자, 힌두교를 믿고 있고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세금을 걷었어요. 그래서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을 부활시켰고, 그 다음에 힌두 사원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교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반발했었겠죠. 이 이도교는 거의 다 무슨 교다? 힌두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무굴 제국은 어떻게 쇠퇴하는가? 전성기였던 아우랑제부 황제 때 많은 반란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그 다음은
이제 19세기 유럽 세력이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이 유럽 세력의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를 점령하게 되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영국이 인도로 진출하면서 급격하게 쇠퇴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영국에 의해서 인도는 무굴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명의 황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아크바르 황제는 관용, 아우랑제브는 강압정책. 그래서 힌두교도들 잘 대해준 사람은 아크바르, 힌두교도들을 탄압한 사람은 아우랑제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16세기 초 바부르가 건국한 무굴 제국은 인도양 무역을 주도했다. 자기 앞에 있는 바다가 인도양이죠. 그 인도양을 무역으로 삼아서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면직물을 특히 많이 만들었어요. 얇은 면직물. 자, 이 유럽에서 이 면직물이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면직물 수출로 돈을 많이 번 나라가 어디다? 무굴 제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굴 제국은 황제 2명과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돼요. 자, 마지막 무굴 제국의 경제와 문화가 되겠습니다. 자, 무굴 제국은 상공업이 발전한 나라예요. 수도 델리라는 도시가 발전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대외 교역이 활발했습니다. 특히 면직물을 많이 수출했고 이 면직물은 어디로 수출했다? 유럽으로 수출했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죠. 유럽 진출했고, 자, 화폐 경제도 발달해서 무역을 통해서 은을 많이 유입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은이 많이 필요했는데 이 은이 유럽에 아메리카 은광에서 유럽인들이 캐냈기 때문에 그 은을 가지고 유럽 사람들은 인도로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중국과 인도가 은을 화폐로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화는 아까도 말했듯이 지역 자체가 인도 문화예요. 그래서 인도가 원래 힌두교였죠.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힌두 이슬람 문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힌두 문화가 곧 어디의 문화다? 인도의 문화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되겠죠. 자, 종교부터 볼까요? 두 가지의 종교가 융합되어 있는 종교죠. 시크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시크교는 두 가지가 융합되어 있으나 이슬람교의 유일신 신앙을 채택하고 있었고 카스트 제도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 평등을 강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 평등을 주장했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펀자브 지방이라고 하는 인도 북쪽 중심으로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다. 시크교. 자, 언어는 힌두어 플러스 무굴 제국 공용어였던 페르시아어가 융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르두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의 언어가 합쳐져 있다. 그래서 무굴 제국 공용어는 페르시아어였는데 힌두어가 융합되면서 우르두어라고 불렀다. 자, 건축이 제일 시험 많이 나오죠. 이 인도 이슬람 양식이 결합되어 있는 이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자기 부인이 죽으면서 너무 슬퍼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이 타지마을이라고 하는 왕비 묘가 있습니다. 묘가 거의 건축물이 엄청 예쁘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자, 이 타지마을은 무굴 제국의 유명한 그 황제, 5대 황제였던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죽은 왕비, 와이프를 위해서 만든 묘당, 그러니까 뭐 그런 무덤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 보시면 5대 황제 샤자한이 만들었어요.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아크바르, 그 다음에 아우랑제브 황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샤자한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거를 또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타지마을은 두 가지의 양식이 섞여 있어. 인도 양식과 이슬람 양식이 섞여 있는데 어떤 게 인도 양식인가, 이슬람 양식인가 볼만 하겠죠. 자, 이슬람 양식은 돔 형태의 지붕. 자, 여기 보면 둥그런 형태의 지붕이죠. 이런 게 돔 형태죠. 우리가 이걸 모스크라고 불렀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뾰족한 아치, 그 다음에 요 건축물에 기재되어 있는 쿠란 구절, 이런 것들이 이슬람 양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힌두 양식도 같이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힌두교의 양식도. 자, 차돌이, 그 다음에 연꽃 문양, 그 다음에 벽돌 장식이 우리 인도의 문화인데 요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문화와 무슨 문화가 뒤섞여 있다? 이슬람 문화가 뒤섞여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무굴 제국의 문화니까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자, 미술을 볼까요? 자, 미술. 페르시아와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문화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페르시아의 세밀화라고 부르죠. 원래 페르시아의 그 그림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의 회화가 융합되어서 우리는 이걸 무굴 회화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무굴 제국의 문화 파트에서는 이제 시험에 주로 출제되는 게 당연히 저기 있는 타지마을이 많이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인도 이슬람 양식 그쪽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시크교나 우르두어로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른 지역의 다양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성장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이 티무르 왕조는 몽골 지역을 부활시켰고, 수도가 뭐였다? 사마르칸트 동서교역을 했다. 자,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는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건설되었고, 페르시아를 부활시키려고 하였다. 그 다음 무굴 제국은 인도 국가인데 이슬람 왕조였고, 힌두 교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따라서 아크바르 황제의 관용, 아우랑제부의 이슬람 제일주의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자, 이걸 보고 이슬람 제일주의라고 부른다. 무굴 제국은 이슬람 국가예요. 국가는. 하지만 힌두교 문화를 잘 데려간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무굴 제국의 경제와 문화에 대해서 배웠고, 타지마할을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꼭 해주시고, 이 과정이 지금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두고 영상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